자, 이낙연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사실 사필 규정인데 당연한 기결인데 뭔가 좀 씁쓸한 뒷맛을 남기는 그런 느낌이에요, 좀.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있거든요. 내가 황희두 이사를 욕하면 황희두 이사도 나를 욕하면서 서로 간에 단점만을 끄집어내는 그건 원팀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적보다 더한 거란 말이에요. 민주당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추락했어요. 네. 그때. 그러는 과정들을 거칠 때 내가 이낙연이고 황희두 이사가 이재명이었으면 나는 감쌌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라는 게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2017년에 이재명 후보. 될 가능성이 그쵸? 없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속이 시원해. 이게 문재인 후보가 갖지 못한 시원한 사이다가 있어. 2017년에 대권 후보가 절대로 될 수 없었던 도전자 이재명이 네거티브를 하고 막 직자를 가고 이러면 그건 어울리니까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낙연 후보의 트렌드가 뭡니까? 품격, 절제된 언어, 국정 경험, 안정감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다른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를 네거티브 할 때 이거는 민주당에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책 경쟁을 하자라고 나갔다면 저는 이 결과가 이렇게 안 됐으리라고 생각해요. 더 멋있었고. 그때는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엄청나게 네네. 그 청년들도 열광할 정도로 되게 속 시원한 발언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낙연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쪽에는 되게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데 정작 이 민주당 내부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더 많은 비판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어울려야 돼요. 선거 전략이나 선거 캠페인은 모두 후보랑 어울려야 돼. 예를 들면 대변인들한테 어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쪽 대변인들은 정말 자기 그 화난 걸 푸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니까요. 후보를 위해서 뭔가 한다기보다는. 그 이게 태세전환이라고 하는 건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어떤 특정 상황까지도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습성이 있어갖고 이재명 지사한테 뭔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뭔가를 하나 터뜨리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야 이재명 안 되겠네 싶어가지고 나 찍어줄까봐. 근데 그거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거예요. 당내 네거티브는 잘 안 먹혀요. 지금 홍준표도 약간 비슷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검증하자는 홍준표 측과 윤석열을 네거티브 한다는 홍준표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이 원팀이 안 되고 쪼개지는 그 구도로 가는데 지금 물론 뭐 윤석열의 이 범죄 행위와 이재명 지사의 관련된 네거티브는 뭔가 좀 네거티브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상황들이었잖아요. 네, 사적인 범위의 일들이죠.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보도나 나온 거 보면은 이낙연 캠프는 급격히 이제 축소되고 충청권 경선이 이제 그런 효과를 주는 건데 이재명 캠프는 지금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고 있어갖고 결정적으로 전재수 의원이 처음에 경선 연기하자고 총대맨 전재수 분이었잖아요. 원래 이광재 의원 쪽에 있다가 정세균 나중에 정세균 후보 쪽 갔던 난파선에서 뛰어내리고 있는데 이낙연 후보가 네거티브를 안 한다고 하니까 대구 토론에서는 또 정세균 후보는 또 왜 그러실까요? 참 훌륭하신 분이셨는데. 그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 재원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그거보다는 저는 오늘 토론에서 대구 경북에서 가장 이상했던 건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한전 민영화 공약을 내걸었냐고 물은 부분이 가장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전 민영화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극문 뜻팔이라고 하는 일부가 한전 민영화를 이재명이 주장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반대한 거예요. 이게 여전히 안 바뀌셨네. 네, 안 하나도 바뀌셨다. 안 바뀌셨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아니 일산대교도 민영화에서 이거를 가져오는 사람이 한전 민영화를 주장해 나도 이재명에 대해서 좀 안다면 아는 사람인데 전혀 들어보지 못한 얘기예요. 요거를 어디 트위터에서 주워 들었는지
이걸 토론하시는 것 참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요즘 이제 저도 정치인이라는 그 직업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뭐 특히 유튜버를 하면서 지지자분들과도 소통을 많이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해찬 전 대표님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퍼블릭 마인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그 욕망을 채우고 이런 차원뿐만 아니라 저는 사적인 감정도 거기에 해당된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어떤 것 뭐 나보다 더 인기를 누리거나 뭐 시기 질투하고 이런 건 개인적인 감정인 거고, 정치인으로서의 그 본인은 또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건 거기에 따른 지지자들, 개인도 있지만 진영의 지지자들이 있는데 개인끼리 그렇게 사적인 감정을 앞에서 이렇게 드러내고 싸우고 비방하면 개인적으로 나중에 가서 뭐 풀릴 수 있을지라도 지지자들이 받은 상처, 그리고 그때 그 과정에서 또 분열되고 그러면서 또 원팀 얘기만 나오면 그게 어떻게 봉합이 되나.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몸이 아니라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더욱 대선 후보라면. 근데 이낙연 후보는 지금 아직까지는 내가 1등 될 수 있다는 욕심을 버리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첫날 그 선거인단 중에 200만 명 중에 6만 명의 뭘 봤을 뿐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기대를 버리고 있지 않은데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충청 그 표결의 결과가 대구, 경북 당장, 강원도, 부울경, 부산, 그러니까 저기 광주, 전라, 남북도 수도권에서 본인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저는 12일 날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대세가 결정난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선거인단 투표는 이재명 지사가 더 많이 가져갈 가능성도 있어요. 60만 명 정도가 12일까지 투표하거든요. 그럼 그게 발표되죠. 강원, 경북 그때. 그럼 60만 명 중에 65만 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70%까지 봐요. 왜냐하면 70%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이런 거지. 이제 완전히 밴드웨건 효과가 날 것이다. 대세 썰림. 그러면서 이재명한테 급격하게 몰아주면서 그냥 빨리 대선 직행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분석도 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충청 경선을 통해서 그냥 대세가 결정나버린 거죠. 근데 네. 그게 보세요. 처음에 그 대세가 결정난 이유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주당 지지자들은 특히 권리당원들은 대의원들은 논외예요. 거기 완전 조직표예요. 네. 그런데 이분들은 두 가지를 고민해요. 민주당 경선이 좀 흥행했으면 좋겠다. 좀 이낙연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명락대전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목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하나 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예비 경선 때 막 그 티각태각하고 이낙연 후보가 치고 올라올 때 우리가 다 긍정적으로 평가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네거티브가 너무 심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전 무료 변론 가지고 네거티브 하면서 이명박 끌어들이고, 그리고 그 황교익 씨 때 친일 코드 가져오고, 그 다음에 경선 불복성 발언이 그 캠프에서 나오면서 그때부터 지지자들이 돌아서기 시작한 겁니다. 안 되겠다. 빨리 1차에서 50% 넘겨서 후보를 뽑아버리자 이렇게. 그리고 그것을 그냥 충청도에 어떻게 보면 충청도는 약간 우리가 45대 40, 45대 한 35 정도로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일부 사람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충청도가 끝내버린 거죠. 이유는 네거티브로 민주당 전체가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다. 이 우려가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자업자득입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지사가 뭐 일산대교 무료 같은 거는 뭐 이재명의 전면 특허니까 그냥 밀어붙여 합시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하는 목적이 아니라 시민, 국민들을 위한 그건 무조건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데 전도민 재난지원금도 통과됐죠. 그래서 지금 상위 12% 254만 명의 경기도민들한테 지급 대상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것도 이제 이재명 지사한테는 물론 대선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로 바라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88%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경제지나 조중동이나 안철수나 이런 사람들이 막 뭐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계속 그런 거죠. 경기도의회에서 이거 통과됐다 그러니까 경기도민은 또 많은 빚을 지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경기도도 할 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게 아니고요. 추가 세수가 발생해서
그 추가 세수로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을 걷는다거나 추가로 빚을 진다거나 이런 일은 없다고 예. 알고 있는데요. 어. 저는 경기도민입니다. 예. 부럽습니다. 남양주 시민님. 네. 참,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마 제가 늘상 드리는 말인데 이재명 캠프에 계시는 분들이 좀 무섭대요. 흠전무. 이재명 지사가 뭐 하면 해버릴까봐 무섭답니다. 그 모든 게. 합니다. 사실 그런 캐릭터 찾기 좀 힘든데요. 우리들 정권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은 김대중 대통령은 수십 년간의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잖아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 근데 IMF가 김대중 대통령을 딱 막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의 어떤 시간이라기보다는 빚 갚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인프라 까는데 IT 뭐 관련해 가지고 통신망 인프라 까는데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권 연장을 시켜주면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기대가 컸어요. 개혁 엄청나게 잘할 거야 이런 거였는데 사실 그 노무현 대통령도 뭐 다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타이밍에서 뭔가 이렇게 살짝 실수가 있었다고는 치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언론이 놀아나면서 특히나 그 진보 언론이 놀아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개혁하라고 뽑아줬더니 개혁을 못한다는 그 프레임 속에서 노 대통령이 정권을 뺏기죠. 이명박한테 경제를 못한다는 등. 사실은 다 그게 거짓말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박근혜가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당선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기대했던 것 같은 기대를 하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지금 문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거는 그 모든 것들을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어서 막 쓸어버리고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이 이게 아니라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이를테면 국가의 정상화의 과정이었다고 보고 이제 시대 정신은 코로나도 공교롭게도 저는 이게 우연히 겹치면 필연이 되는 것처럼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가는 흐름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요. 그 이재명이 대법원에서 무죄 받잖아요. 파기환송. 그것도 김경수 보세요. 그 흐름이 딱 그때는 그게 가능했던 시기. 그 여러 가지 정치적 역학관계나 뭐 이런 모든 걸 고려할 때 그런 거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불만이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속 시원하게 뭔가 밀어붙이지 못했다는 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본선에 가면 저는 반드시 국민의힘의 그 슬로건은 정권 심판이 될 거고 그 중에서도 부동산 폭등 심판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재명은 사실은 정권 심판이나 부동산 폭등 심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죠. 예, 내각에 들어가 있던 것도 아니고 또 국회의원으로 그 정책 결정에 참여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 부분에선 2012년에 박근혜처럼 그러니까 비주류인 이재명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이준석 부친권이나 윤희숙 건이나 이런 거 보면은 사실상 어떻게 물타기를 해도 쌤쌤이에요. 이제는 내로남불 프레임 못 겁니다. 쌤쌤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저쪽이 훨씬 심해요. 아니 네. 어떻게 물타기를 해도 쌤쌤이라고 국민들 감정에서는 아, 네. 그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국민의힘을 뽑아야 될 이유가 사라진 거죠. 스스로 그 윤희숙의 그 아버지 부동산은 저는 투기라고 봐요. 아버지가 고백한 거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 아버님도 투기하신 거죠. 17년 동안. 예, 그래서 스스로 투기를 해놓고 민주당을 그렇게 욕했단 말인가. 특히 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거짓말했다는 정황까지 나왔잖아요. 그 총선 때 고직업을 불가 있는데 몰랐다. 자기 몰랐다. 이 부분에서 특히 청년들이 이 소식을 더 많이 알면 방어하기가 되게 애매해지는 부분이 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소 아무리 물타기를 잘해도 저는 부동산권을 갖고 좀 흔들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 방어 논리는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정권 잡았으면 집값 잡았겠냐까지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그 4월 달에 재보궐선거 대표의 원인이 내로남불 LH 이런 것들이 버무려지면서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민주당이 표를 못 받았던 이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무능력한 거예요. 무능력한 거. 그러니까 뭔가 능력 있으라고 뭔가 힘을 쥐어줬는데 그 힘을 못 쓴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는 거고 거기다가 저쪽에 내로남불 프레임이 이제 저쪽에 선동처럼 뭐 조국 장관들 끌어오고 근데 그것들이 지금 최근에 다 깨져버린 거죠.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대선의 아젠다가 명확히 지금 안 서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부동산은 만만치가 않죠. 네. 그리고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연착륙할 가능성은 적어 보여요. 왜냐하면 금리를 부동산 가격을 조정할 만큼 올릴 수가 없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근데 국민의힘도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젠다를 그렇게 세팅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조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방어 논리가 있고 니들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냐? 뭐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그런 문제에서 비주류라는 게 더해져서 뭐 괜찮은 판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뭐 추미애가 옳았다, 조국이 옳았다, 노무현이 옳았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제는 옳았다가 아니라 옳다를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게임이라면 우리 그 시민들이 원하는 민주 시민들이 원하는 그 개혁을 한번 끝까지 가보고 그 이후에 당연히 그렇다고 완벽한 세상이 올 거라 생각하진 않거든요. 다만 그럼 그때 부작용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시뮬레이션이라도 한번 돌려보고 싶은데 그마저도 안 되고 자꾸 번번이 타협이다 협치다 이러고 무너지니까 그게 엄청나게 폭발해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관심 가지는 분들이 전 되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윤석열이 화요일 날 뭐 문재인 정부의 고용의 질이 크게 저하됐다 하면서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다고 하던데 저는 이런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대한민국을 바꾸는 데 있어서 실제로 여야가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접점. 이런 부분들은 사회를 바꿔내는 동력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로 진정성을 갖고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일 텐데 윤석열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들은 이제 이게 대략적으로 보면 청년들에게 소구하는 그런 공약들이에요. 청년들 니들 근데 사실은 그 청년들의 인기는 지금 홍준표가 가져가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있잖아요. 지금까지 윤석열이 했던 마인드로만 보면 좋은 일자리 만들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 건 사실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궁여지책의 노력이에요. 80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 공공부 일자리 같은 거는 거기에 대한 분석도 정확히 해야지. 그러니까 네. 요거는 여야 할 거 없이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뭔가 나아갑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다 잘못됐고 그리고 이걸 해결할 능력도 마인드도 안 되지만 공약으로 던지는 느낌하고 진짜 이재명 캠프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이재명이 저거 하겠다고 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실천력이 많은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95%는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공약 95%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될 것 같고 그 윤석열 후보는 그 집 공약 발표했잖아요. 그것도 250만 호예요. 그 문재인 정부가 2026년까지인가 해놓은 게 250만 호거든요. 그리고 그중에 청년주택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기본주택하고 별 다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막 누군가를 비판했으면 자기가 내놓은 대책은 상큼해야지, 쌈박해야지. 근데 재탕 같으면 뭐 맥빠지죠. 예.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우연들이 특정 한 사람이 대선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보이면 시사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흐름이 쭉 보이면 이명박이 뭐 저 아프리카 뭐가 도와주고 이랬던 거예요. 아프리카 해적이 나타나서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뭐 윤석열 게이트는 이제 큰 매이긴 하지만 윤석열의 망언 같은 잔매들과 이런 것들이 계속 겹치면서 망언 게이트가 터져도 윤석열 지지율 5% 이상 안 빠져요. 근데 조금씩 빠지기 시작해서 이 사람 불안하네, 이 사람 안 되겠네 하는 그 되겠다고 하는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 대선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전에 우리가 방송에 가끔 이야기를 했지만 이재명이라는 후보가 있는 게 얼마나 그 귀한 거냐, 고마운 거냐. 왜냐면 말이에요. 대책 없이 정권 교체하자는 바람이 부는데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나와도 세상 안 바뀐다고 느끼면 그게 가속화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이 정말 귀한 후보였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2017년에 이재명도 소중한 자산이라 그랬다가 그때부터 자산 드립 최민희 해서 하도 당해서
우리 찐 묻은 최민희. 근데 그쪽에서 지금 조국 전 장관님이 아까 그 KBS 그 이재명 지사님 거 그 공유하니까 그걸로도 엄청 욕하던데. 그래서 손절하겠다고 막 올라와요. 네. 아니, 손절하거나 말거나 그냥 자유의지에 맡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찍 시작했으니까 이제 한 10분 일찍 끊어드릴게요. 네. 빨리 집에 가셔야 돼. 경기도민. 아이고. 아, 경기도민 저는 자랑스러운 재난지원금 100% 받는 경기도민입니다. 저 그 구독과 좋아요 좀 한번 외쳐주세요. 잠깐만 이거 요즘에 우리 생활의 유행이야. 귀여워지기. 끝까지 귀여워지기.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거 한번 해주세요. 3단계 이렇게 조정하시는 거 있잖아. 지치지 말기, 포기하지 말기, 끝까지 새날과 함께 하기. 감사합니다. 자, 우리 민이 하고 싶은 말 다해.